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20년 새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기형 붕어가 사라졌고 보배 수문을 열었더니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여부를 체크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해에는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과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화성 탐사입니다. 2년에 한 번 화성이 지구와 가까워지는 해이기 때문인데 우주 선진국들의 탐사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첫 번째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2020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 등이 4대강 보회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죠.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논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치열할 만큼 잘못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까지 난무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소질 문제를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 불러온 환경 파괴, 그리고 반성 없는 공직자와 정치인을 고발한 영화 삽질.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한쪽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여름 세종보를 여니 수량이 줄어서 녹조가 창궐했다는 보도가 쏟아집니다. 수문 개방 반년 뒤 녹조라 부르는 유해 남조류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년 뒤인 지난해 여름에는 어땠을까? 보는 여전히 열려 있으니 녹조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난해 여름 녹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세종보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상황이 워낙 특수했는데요.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세종보의 녹조가 증가했었습니다. 세종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녹조 발생이 줄어드는 것, 보의 수문을 연 강에서 일관되게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보가 물을 가둬서 수량이 많아지면 영양 성분이 희석돼 녹조는 줄어든다. 4대강 보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예로 드는 것이 29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담수호이자 녹조가 거의 생기지 않는 바로 이곳 소양호입니다. 실제로 이곳 소양호에 녹조가 생기지 않는 이유, 수량이 많아서일까요? 녹조는 먹이, 즉 인등의 영양분이 많고 그것을 섭취할 체류 시간이 충분할 때 성장합니다. 그런데 소양호는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철저히 차단되기 때문에 녹조가 먹고 자랄 영양물질이 적습니다. 단순히 물이 많아서 녹조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양호 같은 경우도 이들 요소들 중에 인성분을 상당히 낮게 유지시켜서 이렇게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건 2012년 말. 이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질소, 총인 등 일부 수질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이 맑아진 핵심 원인은 16개 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08년 전국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2,394곳. 이후 4대강 사업의 일환인 환경부 수질 개선 사업에 따라 한 해 수백 곳씩 증가해 4대강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3,600여 곳으로 늘었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강길을 막아선 거대한 보가 아니라 상류에 만든 정화 시설이 수질 개선의 열쇠였던 겁니다. 환경 기초 시설의 그 고도 처리를 하면서 수질이 좋아진 거지 보를 졌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는 매년 세금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보 해체 여부를 놓고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의 4대강 찬성론 주장은 보해체를 둘러싼 논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재 결과 박 교수가 객관적이라며 든 근거들 가운데는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보십시오. 세계의 소위 말해가지고 문명 국가의 문명 강에 보험 없는 거 어딨냐 이거지. 4대강 사업 전도사, 이명박 정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입니다. 그의 주장은 4대강 예찬론의 이론적 근거가 돼 보해체를 둘러싼 논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암수 한 몸 기형 붕어 비율이 8%나 된다는 2007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강에 물이 많으면 이게 희석이 돼요. 그 저게 가니까 이제 환경 호르몬이 남아가지고 물고기가 다 저 모양이 돼. 생태계 재앙이었죠. 이런 환경 호르몬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 그런데 어류는 생식 기관이 단순해서 성별이 바뀌거나 암수가 한 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붕어로 자연 상태에서 최대 18%까지 자웅동체가 발견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고 국내도 비율은 비슷합니다. 당시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는 건 억측이라며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환경 호르몬을 희석해야 한다면 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바다로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난해 여름 충남 청양군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과다 검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를 두고 보 개방이 지하수 고갈로 이어져 우라늄 수돗물이라는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10월 인근 백제보가 완전 열렸고 물이 빠지면서 지하수 수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우라늄 수돗물과 보 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백제보 수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업용수로 쓰는 땅 밑 20에서 30m 사이 지하수인데 청양군 수돗물은 지하 100m 안반층에서 뽑아 쓴다는 겁니다. 안반 지하수에서 수질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우라늄이라는 특정 그 성분을 가지고 그것이 보 개방 때문이다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이 4대강 사업하고 나서 4대강에 사는 강변에 사는 분들이 이 수입이 엄청 증가한 거죠. 가구당 5천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 8천만 원으로 급속히 증가한 거죠. 이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 교수가 보여준 그래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체를 4대강 유형 농가로 뭉뚱그린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농가소득 계산법은 더 황당합니다.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농가의 연평균 소득을 단순 합산해 연평균 8천만 원이 넘는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지 않은 경기도보다 2배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 돈을 보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이거는. 이 같은 왜곡은 4대강 찬성론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로 둔갑해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책으로도 출간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해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까스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새해에는 점진적으로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20 정상들이 일본 오사카에 모인 자리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자유무역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로부터 이틀 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책임을 물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8월 초에는 한국 수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트집을 잡으며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쏙 빼는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韓国側からの否定的な動きが相次ぎ、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けれども、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줘 결국 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게 일본의 목표였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확산한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이 가파르게 줄고 한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이 급감하면서 일본이 입는 피해도 예상외로 커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경 카드로 압박하면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연말에 수출 규제 관련 당국 간 대화가 3년 반 만에 재개됐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열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테이블이 가까스로 차려진 겁니다. 日韓両国の輸出管理制度運用等について意見交換をすることで合意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새해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점진적으로 완화의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경에 징용 문제가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그 시기와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이 때만 되면 도발하는 독도나 교과서 문제가 항상 잠재돼 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두고 한일 양국이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커 전반적으로 새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5조 1,929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과 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지난해보다 3,198억 원 늘려 1조 5,3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연구 분야에 도전하거나 주력 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연구 유형도 신설했습니다. 네, 2020년 새해 과학계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10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화성 탐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새해 과학계 가장 뜨거운 이슈는 화성 탐사입니다. 먼저 미국이 오는 7월 역대 최대 크기 탐사선 마스 2020을 화성으로 쏘아 올립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의 엑소마스와 중국의 허싱1호도 화성으로 떠납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화성 탐사에 열을 올리는 건 올해가 2년에 한 번 화성이 지구와 가까워지는 해기 때문입니다. Missing that window would mean that we would have to adjourn the launch by more than 2 years' time, and the next launch opportunity would only reappear on August 2022. 지난해 인류 최초로 이우드나의 블랙홀을 관측했던 사건 지평선 망원경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연구팀은 8개 전파 망원경을 조합해 만든 이 망원경으로 올해 우리 운하 중심부의 블랙홀을 관측할 계획입니다. The infalling gas that's superheated lights up a ring of light where photons orbit the black hole. And interior to that is a dark patch where the event horizon itself prevents light from escaping. 힉스에 이어 새로운 소립자가 발견될지, DNA를 합성해 인공 효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새해 과학계가 기대하는 성과입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책이나 동물을 이용한 인공 장기 생산, 상온 초전도 물질 개발 등이 2020년 주목해야 할 과학계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새해에도 유성우와 부분일식 등 화려한 우주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목성과 토성이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우주쇼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 새해 볼만한 우주쇼를 정혜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20년 가장 먼저 밤하늘을 수놓을 우주쇼는 1월 4일 나타나는 4분의 자리 유성우입니다.
3대 유성우 중 하나로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며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8월에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12월에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찾아오는데 이 두 유성우는 달빛이 없는 금문 무렵과 겹칠 것으로 보여 평소보다 더 화려한 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에는 태양이 달에 의해 절반이나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일식은 서울을 기준으로 6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시작돼 오후 5시 2분쯤 최대에 이르고 오후 6시 4분쯤 끝나겠습니다. 2020년 부분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의 절반 정도가 가려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다음번 일식은 10년 후인 2030년 6월에 일어납니다. 12월 21일 연말에는 목성과 토성이 20년 만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두 행성이 하나처럼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서는 장관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이 현상은 21일 해가 진 직후 저녁 7시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범죄 발생을 최대 80%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실시간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과거 범죄 통계와 비교해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영상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판단할 뿐 아니라 발자국 소리까지 분석해 걸음걸이가 긴박한 뜀박질인지 지속적 미행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폭행 등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관제센터에 알리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법원 판결문 2만 건을 분석해 범죄 발생 시 함께 나타나는 요소를 파악하고 미국 연구팀이 축적한 범죄 영상 등을 추가 확보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또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 등 개인 민감 정보 보호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 개편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생활 권역별로 선정된 기관에서 노인의 상태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돌봄 사업은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 6가지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주로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서비스 중심이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도 달랐고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는 본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가 통합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노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노인의 필요한 욕구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기존의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10만 명 정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돌봄을 받던 노인들은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6,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2020년) 흰 쥐띠의 해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출근, 또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사실상 첫 번째 날일 텐데요. 오늘로 사이언스투데이 새해 첫 주민피플 시간에는 무선 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과 관련해 보안업체 한동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